총알이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김 상사의 머리통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전선 2025년 1월 15일 오전 11시.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후방 경비 업무다. 위험하지 않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러시아군 지휘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가라. 지뢰밭을 확인하라. 우리가 지뢰 탐지기냐고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0명이 투입됐습니다. 10명이 돌아왔습니다. 드론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렸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동료가 사라졌습니다. 러시아군은 후퇴했습니다. 우리를 남겨두고. 그때 들렸습니다. 스피커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항복하면 살려준다. 한국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총을 버렸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북한 당국이 절대 공개하지 않을 그 이후의 진실입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보병 5742 군부대 소속 리성혁입니다. 24살 함경북도 청진 출신. 2024년 10월 11일 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23일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북한이 왜 이 사실을 숨기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2024년 9월 청진. 저는 평범한 군인이었습니다. 5742 군부대는 함경북도와 러시아 국경을 지키는 경비부대였습니다. 두만강을 감시하고 밀수꾼들을 잡는 게 주 임무였습니다. 군 생활 6년 차. 제대까지 1년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청진 수남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옥수수 국수와 인조고기밥을 팔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20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탄광 사고였습니다. 동생 성인은 17살이었습니다. 우리 집 성부는 복잡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월남했다는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원이 될 수 없었고 평양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군대 6년 동안 월급으로 받은 건 담배 한 보루, 비누 2장이 전부였습니다. 현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2024년 9월 23일 오후 2시 중대장이 긴급 소집을 걸었습니다. 특별 임무 지원자를 받는다. 러시아 파견 근무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간은 6개월. 보수는 한 달에 $2,000 현금 지급이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2,000면 북한 돈으로 1,800만 원이었습니다. 5년치 급여였습니다. 임무는 후방시설 경비와 건설 지원이다. 전투 지역이 아니다. 중대장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주저없이. 그날 저녁 외박증을 받아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옥수수죽이었습니다. 성혁아 왔니? 어쩐 일이냐? 외박증 받기 힘들다더니.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깊은 주름이 보였습니다. 56살. 20년을 시장에서 허리 굽혀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6개월 러시아 갑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러시아? 거기 전쟁터 아니냐? 아닙니다. 후방 건설 일입니다. 건물 짓는 거래요. 그래도. 어머니는 국자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성혁아, 어머니는 돈 필요 없다. 내가 살아만 있으면 된다. 어머니 손이 차가웠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대에도 갈 데가 없잖습니까? 성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살아는 있잖니. 사는 게 중요하지. 돈이 뭐가 중요하냐?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성희가 나왔습니다. 오빠, 진짜 가는 거야? 동생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6개월만 다녀온다. 금방이야. 오빠, 나도 내년에 졸업하면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오빠는 위험한 데 가지 마. 성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 17살밖에 안 됐어도 장사할 수 있어. 수남시장에서 언니들이 자리 하나 얻어준대. 그러니까 오빠는. 저는 성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성희야, 오빠 믿어. 6개월 후에 돈 들고 온다. 그럼 너 대학도 보낼 수 있어. 대학은 무슨. 오빠가 무사히만 돌아와. 그날 밤 세 식구가 옥수수죽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제 그릇에 죽을 퍼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러시아 가면 밥 제대로 못 먹을 수도 있다. 어머니, 러시아는 잘 사는 나라래요. 빵도 많고 고기도 많답니다. 그래도 많이 먹어라. 어머니는 당신 그릇의 죽까지 제 그릇에 부으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출발 시간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어머니와 성희가 저를 배웅했습니다. 성혁아, 어머니가 무언가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작은 천주머니였습니다. 안에 무언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뭐예요? 아버지 유품이다. 아버지가 쓰시던 회중시계야. 고장났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어라. 어머니, 아버지가 너 지켜줄 거다. 꼭 살아서 돌아와라. 어머니는 절을 하셨습니다.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성혁아, 부탁이다. 살아만 돌아와라. 돈 안 가져와도 된다. 내가 살아만 있으면.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희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성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편지 써.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편지 써. 그래, 쓸게.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습니다. 10걸음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사랑해. 저는 멈춰섰습니다.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가족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새벽 3시 30분 청진역 화물 플랫폼에 120명이 집결했습니다. 전부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보이부원 5명이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 시계, 개인 소지품 전부 제출하라. 저는 아버지 회중시계를 만졌습니다. 이것도 내야 합니까? 전부라고 했다. 저는 시계를 내놓았습니다. 보이부원이 그걸 자루에 던져 넣었습니다. 러시아 가면 돌려받습니까? 당연하다. 보안상 임시조치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화물칸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앉거나 서 있어야 했습니다. 기차는 새벽 4시 10분에 출발했습니다. 나선 아산 국경을 넘어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거 감옥 아닙니까?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보이부원이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 조심해. 조국을 모독하는 건 반역이다.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기차 안에서 보냈습니다. 하루 식사는 옥수수빵 반 조각, 물 한 컵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칸 한쪽 구석에 구멍이 뚫린 양철통이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병사 3명이 설사로 쓰러졌습니다. 10월 18일 오전 11시
볼고그라드 인근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는 순간 러시아군 병사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뭐야? 우리 적입니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러시아군 장교가 러시아어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인민군 대자가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러시아 극동군 보조 전투부대로 편입된다. 훈련 기간은 45일이다. 전투부대? 대자 동무, 우리는 건설 지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대자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리성혁, 군번 57421127 맞나? 예. 질문하는 놈은 총살이다. 명령만 따르면 된다. 대자는 돌아섰습니다. 그날부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드론 회피, 참호 구축, 야간 돌격. 이건 명백한 전투 훈련이었습니다. 11월 3일, 실탄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AK-12 소총이었습니다. 조준하지 마라. 그냥 쏴라. 어차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러시아 교관이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 쏘면서 앞으로 나가라. 그게 임무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뢰밭을 확인하는 도구였습니다. 총알바디였습니다. 11월 28일 새벽, 이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쿠르스크 전선으로 출발한다.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쿠르스크,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최전방이었습니다. 트럭 15대에 나눠 탔습니다. 한 대당 8명씩이었습니다. 밤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포격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폭발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아버지 시계가 없었습니다. 빼앗겼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켜주세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야, 리성혁. 옆자리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도망칠 데가 없어.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울음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러시아군 중령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작전 개시다. 우크라이나 참호선을 돌파한다. 통역이 전달했습니다. 지원 사격은? 대자가 물었습니다. 없다. 너희가 먼저 들어가면 우리가 따라간다. 러시아 중령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19살 막내 병사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성희야. 미안해.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는데 내일이면 우리 중 누가 죽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120명 중 28명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2024년 12월 1일 새벽 5시, 영하 18도. 첫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전원 출격. 앞으로 달려. 대자가 고함쳤습니다. 참호에서 뛰어나갔습니다. 얼굴에 찬바람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장갑이 없었습니다. 손이 곧바로 얼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안개와 입김이 뒤섞였습니다. 10m 앞에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으악! 비명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멈추지 마. 계속 앞으로. 러시아군 장교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옆에서 달리던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머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눈밭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엎드려. 저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눈 속에 얼굴이 파묻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드론이다. 흩어져.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폭발. 눈과 흙이 튀었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제 오른쪽 팔에 뜨거운 게 스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피가 눈 위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박철수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5미터 앞에 박철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밭에 피가 번졌습니다. 배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떠져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제가 다가가려는 순간 리성혁, 멈춰. 대자가 소리쳤습니다. 전우를 구해야 합니다. 죽은 놈 신경 쓸 시간 없다. 앞으로 가.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박철수와 저는 같은 중대였습니다. 6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의 집은 회령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 둘이 있었습니다. 대자 동무,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합니다. 닥쳐. 명령 불복종은 총살이다. 대자가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달렸습니다. 박철수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발이 시렸습니다. 군화가 젖어 있었습니다. 40분간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1차 참호선을 점령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는 23명이었습니다. 40명이 투입됐는데 23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참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동상이다. 옆에 있던 병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귀는 새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나타났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우리가 인계받는다. 러시아군 중위가 말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얇은 군복만 입고 있었습니다. 전사자 시신은 어떻게 합니까? 대자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수습한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흘 같은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박철수 시신은 눈에 묻혀 있었습니다.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까마귀들이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토했습니다. 2024년 12월 8일 영하 22도로 떨어졌습니다. 2차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야간 작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보급로를 차단한다. 대자가 브리핑했습니다. 대자 동무, 방한복은 언제 지급됩니까?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곧 보낸다고 했다. 하지만 방한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투 중 3명이 동상으로 쓰러졌습니다. 한 명은 양쪽 발가락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군의관을 불러주십시오. 그가 울부짖었습니다. 군의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날 새벽 죽었습니다. 얼어 죽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대자 동무, 질문 있습니다. 말해봐라. 우리는 언제 북조선으로 돌아갑니까? 대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전쟁이 끝나면 언제입니까?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2개월이 지났습니다. 리성혁, 내 놈. 대자 동무, 우리 가족들에게 편지라도 보낼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보안상 불가능하다. 왜입니까? 우리는 조국을 위해 싸우는데 편지도 못 보냅니까? 리성혁, 당장 입 닥쳐. 대자가 저를 때렸습니다. 코에서 피가 났습니다. 피가 눈 위로 떨어져 얼었습니다. 너 같은 놈은 총살감이다. 하지만 지금 전투병이 부족해서 살려준다. 다음에 또 말대꾸하면 현장에서 쏜다. 그날 밤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매복을 받았습니다. 18명이 투입됐는데 9명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병사 중 4명은 동상으로 손가락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막사 안에서도 입김이 나왔습니다. 난방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껴안고 잤습니다.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보급품이 도착했습니다. 러시아군 트럭이었습니다. 빵, 통조림, 담배였습니다. 방한복은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줄 서, 한 명당 빵 1개, 통조림 1개씩. 대자가 소리쳤습니다. 배급을 받았습니다. 빵은 딱딱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통조림 날짜를 봤습니다. 2019년 산이었습니다. 5년 지난 통조림이었습니다. 이거 먹어도 됩니까?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 안 먹으면 굶어. 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대자 막사에는 난로가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병사들은 얼어붙은 빵을 입김으로 녹이며 먹었습니다. 설사가 시작됐습니다. 3명이 쓰러졌습니다. 러시아군 군의관을 불렀습니다. 약이 없다. 그냥 쉬어. 군의관은 5분 만에 떠났습니다. 그날 밤 1명이 죽었습니다. 19살 막내였습니다. 이름은 김영철이었습니다. 평안남도 순천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 춥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중얼거리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묻었습니다. 땅이 얼어서 삽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을 파서 그 위에 시신을 덮었습니다. 표지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나무 판자가 없었습니다. 이 자식들, 옆에 있던 최 병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입술은 터져서 피가 나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빛났습니다. 저 별 아래 어머니와 성희도 있겠지. 따뜻한 방에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남아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생포된 병사는 반역자 취급을 받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도 의심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버려진 목숨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밤, 최 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성혁, 이리 와봐. 막사 뒤편이었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최 병장과 2명의 병사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 도망칠 거다. 최 병장이 속삭였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이대로 있으면 다 죽는다.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다. 탈출한다. 어디로 갑니까? 모른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탈출하다 잡히면 총살당합니다. 여기 있어도 죽는다. 차라리 도망치다 죽는 게 낫다. 최 병장 말이 맞았습니다. 언제 갑니까? 내일 밤. 작전 중에 이탈한다. 같이 갈 거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밀고자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대자와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병장 나와. 최 병장이 끌려나갔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 막사방, 눈밭에서 들렸습니다. 막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자가 막사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이렇게 된다. 명심해라. 대자는 피 묻은 권총을 허리에 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2025년 1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기온은 영하 2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동상, 폐렴, 영양실조, 120명 중 58명만 남았습니다. 2025년 1월 14일,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4일 오후 3시, 긴급 작전 명령이다. 대저가 소집을 걸었습니다. 58명이 집결했습니다. 2달 전 120명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우크라이나 주요 방어선을 돌파한다. 투입 인원 전원이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자동무, 러시아군 지원은 있습니까? 포격 지원과 후방 엄호가 있을 것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생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저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리성혁, 또 내 놈이냐? 대자동무, 우리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군인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 명령에 따르면 된다. 우리 절반이 죽었습니다. 생존자들도 곧 죽을 겁니다. 이게 조국이 원하는 겁니까? 대저가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입 닥쳐. 한마디만 더 하면 쏜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내일 작전 중에 탈출한다. 브리핑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옆 침상에 앉아있던 강일수가 속삭였습니다. 리성혁, 너 내일 죽을 거야. 무슨 소리야? 대저가 너를 최전방 돌격조에 넣었어. 내가 명단 봤어. 최전방 돌격조. 지뢰밭을 확인하는 조였습니다. 생존율 10% 미만이었습니다. 강일수, 나 탈출할 거야. 뭐? 내일 작전 중에 도망칠 거야. 강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어? 보위부가 지켜보고 있어. 독전대도 있어. 도망치면 뒤에서 쏜다고. 여기 있으면 어차피 죽어. 그래도 강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밤 11시, 막사 안은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은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저녁은 얼어붙은 빵 반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손가락이 시렸습니다. 동상으로 검게 변한 손톱이 욱신거렸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전원 집결, 무장 완료. 병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얼굴들이 창백했습니다. 무기를 받았습니다. AK-12 소총, 탄창 3개. 식량은 없었습니다. 출발. 트럭에 탔습니다. 전선까지 30분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병사가 떨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오늘 죽는 거 아니죠? 21살 병사였습니다. 이름은 김철호. 아니야. 살아남을 거야.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철호야, 살아남아야 어머니 볼 수 있어. 트럭이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눈 덮인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00m 앞에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보였습니다. 대저가 나타났습니다. 최전방 돌격조 앞으로 12명이 불렸습니다.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장 먼저 돌격한다. 참호까지 돌파하라. 지뢰밭을 통과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5시 15분. 돌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밭을 가로질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타타타탕. 기관총 소리였습니다. 총알이 눈밭을 파고들었습니다. 흰 눈이 튀었습니다. 엎드려.
저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옆에서 병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다리, 내 다리. 지뢰를 밟았습니다. 다리가 무릎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피가 눈 위로 쏟아졌습니다. 군의관, 군의관. 그가 울부짖었습니다. 군의관은 없었습니다. 계속 앞으로, 멈추면 쏜다. 뒤에서 독전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50m 앞. 쉬잉. 퍽. 박격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폭발. 3명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 뺨을 뜨거운 게 스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철수야, 어디 있어? 제 친구 박철수를 찾았습니다. 10m 앞에 그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에 파편이 박혀 있었습니다. 철수야. 다가가려는 순간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드론이다. 흩어져.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굴렀습니다. 팟팟팟. 자폭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명이 더 죽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12명 중 5명만 살아있었습니다. 100m를 진격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러시아군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원은? 김철호가 소리쳤습니다. 계속 앞으로, 멈추지 마. 대저가 고함쳤습니다. 타타타탕. 우크라이나군이 집중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에 있던 병사의 머리가 터졌습니다. 피가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으악!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참호로, 저기 참호 보여. 뛰어. 저는 오른쪽 50m 지점에 있는 참호를 발견했습니다. 버려진 우크라이나군 참호였습니다. 철호야, 저기로 뛰어. 저는 일어나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타탕, 타탕. 총알이 제 발 앞에 박혔습니다. 지그재그로 뛰었습니다. 30m, 20m, 10m. 퍽. 제 앞에 박격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폭발로 몸이 뒤로 날아갔습니다. 눈 속에 쓰러졌습니다. 귀에서 B- 소리가 났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리가 멀쩡했습니다. 팔도 멀쩡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참호까지 5m. 으아. 저는 소리를 지르며 뛰었습니다. 참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굴렀습니다. 참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형님. 김철호가 뒤따라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12명 중 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도 들렸습니다. 5분 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참호 밖을 내다봤습니다. 눈밭에 시신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북한군 군복을 입은 시신들이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버려진 겁니까? 김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참호 안은 추웠습니다.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제 손은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제 피인지 다른 사람 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기다리자. 해가 지면 움직이자.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낮 12시. 폭격이 멈췄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참호 안을 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빈 탄창, 찢어진 방수포, 얼어붙은 물병.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참호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전 전투가 머릿속에서 되풀이됐습니다. 폭발하는 지뢰, 터지는 머리통, 튀는 피,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청지는 몇 시일까?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수남시장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언덕을 올라가실 것입니다. 성인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겠지요. 옥수수밥에 배추국. 어머니, 배고픕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 3시, 병사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배고파. 너무 배고파. 그는 눈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마. 체온이 더 떨어져. 제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목이 말랐습니다. 김철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 개도 이것보단 잘 먹는데. 그는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형님, 우리 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어요. 가을이면 홍시가 주렁주렁 달려요. 그래. 어머니가 홍시를 따서 옹기에 넣어두셨어요. 겨울 내내 먹었어요. 김철호가 말했습니다. 지금쯤 어머니가 그 홍시 드시고 계실까요? 그럴 거야. 저도 먹고 싶다. 홍시. 김철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청진 수남시장. 생선 굽는 냄새, 두부 끓는 냄새, 사람들 웃음소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명태국. 뜨거운 밥에 김치. 다시는 못 먹는 건가. 오후 5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영하 27도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껴안았습니다.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청진을 떠올렸습니다. 두만강이 보이는 언덕. 여름이면 어머니와 성희와 함께 올라갔던 곳. 성혁아, 저기 바다 보이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다 건너면 러시아야. 어머니, 저 지금 러시아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밤 10시, 한 병사가 죽었습니다. 동사였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미안했지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다시 그의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1월 15일 새벽 2시, 김철호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밥 주세요. 홍시 먹고 싶어요. 저는 그를 흔들었습니다. 철호야, 정신 차려. 조금만 버티면 돼. 형님, 저 고향 가고 싶어요. 가자. 우리 꼭 살아서 돌아가자. 어떡해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김철호가 울었습니다. 형님, 저 순천이 그리워요. 우리 집 마당 감나무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 나도 청진이 보고 싶어. 수남시장이 보고 싶어.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저도 울었습니다. 근데 철호야, 우리 북한으로는 못 돌아가. 왜요? 우리 생포된 거나 마찬가지야.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소 가거나 총살당해. 그럼 어머니를 어떻게 봐요? 김철호가 흐느꼈습니다. 철호야, 우리 한국으로 가자. 한국요? 거기도 우리말 쓰는 곳이야.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야. 새벽 4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철호가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옥수수죽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성혁아, 밥 먹어라. 어머니, 저 배고파요. 그래, 많이 먹어라.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리성혁, 일어나. 누군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참호 아니었습니다. 박민혁이었습니다. 보이부 완장을 찬 남자였습니다. 빨리 나와. 여기 있으면 다 죽어. 어디로 갑니까? 일단 나와. 설명은 나중에. 박민혁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김철호와 다른 병사도 일어났습니다. 너희도 와. 빨리. 우리는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민혁이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숲으로 가자. 왜 우리를 돕습니까? 나도 탈출할 거야. 혼자는 못 가. 같이 가자. 보이부원이. 나도 살고 싶어.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는 거 너도 알잖아.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숲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을 걸었습니다. 다른 병사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못 가겠어요. 너무 추워요. 일어나.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지만 그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가세요. 저는 여기서. 저는 그 병사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해. 우리는 그를 남겨두고 갔습니다. 1시간을 더 걸었습니다. 숲 한가운데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자. 박민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민혁이 불을 피웠습니다. 작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김철호가 불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해. 어머니 방 구들장 같아. 그는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두막에서 잤습니다. 1월 16일 새벽, 박민혁이 저를 깨웠습니다. 리성혁, 일어나. 가야 해. 어디로? 우크라이나군 쪽으로. 항복하는 거야. 우리는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김철호도 함께였습니다. 3시였습니다. 이 시간을 걸었습니다. 김철호가 쓰러졌습니다. 형님, 못 가겠어요. 조금만 더 가자. 제가 그를 일으켰습니다. 철호야, 우리 한국 가면 밥 실컷 먹자. 가고 싶어요. 김철호가 일어났습니다. 30분을 더 걸었습니다. 숲이 끝났습니다. 앞에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파란색과 노란색 깃발이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었습니다. 총을 버려. 손을 들고 나가자. 우리는 총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100m 앞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총을 겨눴습니다. 확성기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북한군,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민혁과 김철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항복합니다. 한국, 대한민국, 가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병사가 통역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예.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울었습니다. 저희, 고향에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병사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부, 여기 1-7 초소. 북한군 포로 3명 확보. 한국행 희망. 상태 불량. 의료 지원 필요. 다른 병사가 다가와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김철호가 쓰러졌습니다. 물 주세요. 병사가 물병을 꺼냈습니다. 저도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우크라이나군 트럭이 왔습니다. 우리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따뜻한 차 안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성희야, 미안해.
고향엔 못 돌아가지만 살았어. 나 살아남았어.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2025년 1월 16일 오후 2시 우크라이나군 야전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천막 안은 따뜻했습니다. 군의관이 우리를 진찰했습니다. 심한 동상, 영양실조, 탈수. 그는 우크라이나어로 말했습니다. 통역이 전달했습니다. 손가락 2개는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오른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이었습니다.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군의관이 주사를 놓았습니다. 따뜻한 게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철호는 옆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박민혁은 어깨 부상을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한국어였습니다. 한국계 우크라이나인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밥 드실 수 있어요? 밥. 그 단어에 눈물이 났습니다. 1시간 후 죽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쌀죽이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2달 동안 얼어붙은 빵과 썩은 통조림만 먹었습니다. 이제 따뜻한 쌀죽이 눈앞에 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죽을 한 입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옥수수죽이 생각났습니다. 눈물이 죽에 떨어졌습니다. 왜 적군이 우리를 이렇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북한에서 배웠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악마다. 포로를 고문하고 죽인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밥을 줍니다. 치료를 해줍니다. 인간으로 대우합니다. 우리가 배운 게 전부 거짓이었나? 1월 17일 우크라이나 정보부 장교가 왔습니다. 신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통역이 전달했습니다. 이름은 리성혁입니다. 출신지는 함경북도 청진시입니다. 군번은 5742-1127입니다. 장교가 기록했습니다. 파병 경위를 말해보세요. 2024년 9월 러시아 파견 근무 모집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00를 준다고 했습니다. 임무는 후방시설 경비와 건설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최전방 돌격조였습니다. 지뢰밭 확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총알받이었습니다.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군의 처우는 어땠습니까?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위험한 임무는 전부 북한군에게 시켰습니다. 방한복도 주지 않았습니다. 보급품은 5년 지난 통조림이었습니다. 부상병은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부상당해도 후퇴할 때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장교가 기록했습니다. 동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20명이 파병됐습니다. 제가 항복할 때까지 58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한국행을 원한다고 했습니까? 예. 이유는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생포된 군인은 반역자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거나 총살당합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동생이 있습니다. 청진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멎었습니다. 연좌제가 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56살입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합니다.
동생 성인은 17살입니다. 고등중학교 학생입니다. 그들을 버리고 가는 겁니까? 장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저는 불효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는데도 볼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울었습니다. 그래도 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당신들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북한 주민을 자국민으로 간주합니다. 당신들의 한국행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 25일 키이우 인근 포로 수용소로 이동했습니다. 김철호, 박민혁과 함께였습니다. 수용소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난방이 되었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담요가 있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다른 북한군 포로들도 있었습니다. 7명이었습니다. 모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생포됐습니다. 첫날 밤 10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형님들, 이거 꿈 아닙니까? 19살 병사가 물었습니다. 이름은 최영수. 꿈이 아니야. 박민혁이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해줍니까? 우리 적군인데. 그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거짓이었던 것 같아. 무슨 말입니까? 북한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악마라고 배웠어. 포로를 고문하고 죽인다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르잖아. 밥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따뜻한 곳에 재워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그럼 우리가 평생 배운 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겁니까? 최영수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또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러시아군이 더 나쁜 것 같습니다. 맞아. 김철호가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지뢰밭에 먼저 보내고 부상당하면 버리고 갔어요. 우리 소대장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다리에 파편 맞아서 못 걸었어요. 러시아군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거기 남겨두고. 개자식들. 누군가 욕했습니다. 근데 형님들, 한국은 어떤 곳입니까? 최영수가 물었습니다. 모르지. 나도 안 가봤어. 북한에서는 한국도 지옥이라고 배웠잖아요. 가난하고 미국 식민지라고. 그것도 거짓일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말하더라. 한국은 잘 사는 나라래. 자유로운 나라래. 진짜입니까? 그런 것 같아. 여기서 본 한국 물건들 있잖아. 전자제품이며 뭐며. 다 좋더라.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형님, 근데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르겠어. 어쩔 수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가면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 간다는 거 다 알잖아. 저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최영수가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저 때문에 고생하실 텐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어머니 56살이야. 이제 늙으셨어. 근데 내가 이러면. 형님, 우리 나쁜 놈들 아닙니까? 나쁜 놈이지. 우리 불효자야. 배신자야. 저는 말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
북한 가면 우리가 죽어. 살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어머니한테 편지라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못 써. 주소 알아도 못 보내. 우리가 한국 간다는 거 알리면 더 위험해져. 그날 밤 10명 모두 울었습니다. 살아남아서 기쁜 동시에 가족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2월 3일 한국 탈북민 단체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한국에 오면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편지 안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울 풍경이었습니다. 높은 빌딩, 밝은 거리, 많은 사람들. 이게 한국입니까? 김철호가 물었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북한에서 본 거랑 완전히 다른데요? 북한에서는 한국이 가난하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었네요. 완전히. 박민혁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 맞습니다. 평양에도 이런 건물 없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보며 설렜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저런 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2월 14일 수용소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인 선생님이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김 선생입니다. 선생님은 웃었습니다. 북한 말과 남한 말은 조금 다릅니다. 함께 배워봅시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인민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수령님이 아니라 대통령님입니다.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는 수령님을 안 모십니까? 최영수가 물었습니다. 한국에는 수령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국민이 선거로 뽑습니다. 국민이요? 네.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곧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대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 가면 제가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요.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보이부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월 28일,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쓰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 성혁입니다.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불효자가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아니, 조국이 먼저 저를 버렸습니다. 저를 속여서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총알바지로 썼습니다. 120명이 갔는데 절반이 죽었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북한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어머니와 성희가 고통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좌제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살기로 했습니다. 자유롭게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미워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성희도 사랑합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제발 건강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성혁 올림. 편지를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3월 10일 우크라이나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당신들은 3월 15일 폴란드를 거쳐
한국으로 갑니다. 5일 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절을 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5일 후면 한국입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 자유. 하지만 고향은 영원히 떠나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성희도 영원히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3월 14일, 출국 하루 전, 짐을 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준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어머니께 쓴 편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철우가 물었습니다. 형님,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저도요. 근데 기대도 돼요. 나도 그래. 박민혁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지는 거야.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는 곳.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정말 있을까요? 있어. 곧 보게 될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3월 15일, 출발하는 날입니다. 아침 8시 버스가 왔습니다. 우리 10명이 탔습니다. 북한군 포로 10명, 모두 한국으로 갑니다. 버스는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폴란드 국경을 향해 창밖을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4시간 후 폴란드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그려진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한국 비행기입니까? 김철우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저게 이제 내 나라 국기구나. 비행기에 탔습니다. 승무원들이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집,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인데 집이라고 했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유럽 대륙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멀리 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비행기는 동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해, 자유를 향해. 2025년 3월 23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많은 차들. 형님, 여기가 한국입니까? 김철우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평양보다 훨씬 크네요. 박민혁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공무원이 나한테 악수를?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과 김민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정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 드세요.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김민수가 웃었습니다. 공항을 나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3월 한국은 봄이었습니다. 저기 봐요. 차가 엄청 많아요. 최영수가 소리쳤습니다. 도로 위에 수백 대의 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차들 다 개인 소유입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개인이 차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버스에 탔습니다.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낮인데도 전기를 저렇게 써도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전기는 충분합니다. 북한에서는 하루에 2-3시간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달랐습니다. 1시간 후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 3개월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입니다. 김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2인 1실이었습니다. 저는 김철호와 같은 방을 썼습니다.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책상이 있었습니다. 옷장이 있었습니다. 욕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형님, 이게 다 우리 방입니까? 그런 것 같아. 김철호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푹 쉬네요.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우리 진짜 살았네요. 진짜로. 저도 울었습니다. 3월 24일,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50명쯤 모였습니다. 우리 10명 외에 다른 탈북민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을 거쳐왔다고 했습니다. 강사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하나원 교육 담당 이지은입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여러분은 여기서 한국 사회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한국어 교육. 남북한 언어 차이를 배웁니다. 둘째, 진로 교육.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를 합니다. 셋째, 심리 치료. 트라우마 극복을 돕습니다. 심리 치료? 선생님, 심리 치료가 뭡니까? 한 탈북민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어려움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죠.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3월 28일, 첫 심리 상담이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사 박수진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혁 씨, 오늘은 가벼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예. 러시아에서 힘드셨죠? 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어머니를 버리고 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계실 겁니다. 제 때문에 동생도. 저는 울었습니다. 박수진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성혁 씨,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탈북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살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하지만 성혁 씨, 들어보세요.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북한에 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겁니다. 맞아요. 당신은 죽었을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아들을 잃는 거죠. 그게 더 나았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살았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입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상담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4월 15일 한국어 수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존댓말과 반말을 배우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말했나요? 동무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형, 누나, 오빠, 언니라고 부릅니다. 왜 나이로 구분합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나이가 중요합니다. 예의를 중시하기 때문이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5월 3일 컴퓨터 수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배우겠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뭐든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요? 네. 한번 해볼까요? 뭘 검색하고 싶으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청진. 제 고향이었습니다. 검색을 했습니다. 청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수남시장, 포항거리, 청진역. 이게 제 고향입니다. 저는 화면을 만졌습니다. 여기가 수남시장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장사하시던 곳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이 사진들 어떻게 구했습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겁니다. 누군가 찍어서 올린 거죠. 북한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까? 네. 몰래 찍어서 중국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머니 찾을 수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어렵습니다. 북한은 인터넷이 차단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연락합니까? 브로커를 통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께 연락드릴 수 있겠지. 5월 20일 취업 교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성혁 씨는 뭘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습니다. 군인밖에 안 해봤습니다. 군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경비, 보안 같은 거요. 그런 일 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자격증을 따면 가능합니다. 자격증은 뭡니까? 일정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을 봐야 일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북한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이 일자리를 배정해줬습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6월 10일 하나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국 사회의 일원입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리성혁.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 뭐 합니까? 김철호가 물었습니다. 일 구해야지. 돈 벌어야지. 어디서 살 겁니까? 정부에서 집을 지원해 준대. 작은 집이지만. 진짜입니까? 그래. 그리고 당분간 생활비도 준대. 이게 꿈인가? 김철호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신가요? 6월 15일 서울 구로구 작은 원룸에 입주했습니다. 정부 지원 주택이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가 있었습니다. 형님, 이게 다 우리 겁니까? 김철호가 물었습니다. 그는 옆 호수에 살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 믿기지가 않네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6월 20일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구로구 한 공장의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성혁 씨, 여기 근무일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장이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장 출입문을 지키고 차량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7시 퇴근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반장이 인사했습니다. 예. 저는 어색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급자가 먼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과 우유를 샀습니다. 2,500원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북한에서 일주일은 먹을 수 있는데,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화면에 김정은이 나왔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밤하늘.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어머니는 지금 별을 보고 계실까? 청진 하늘에는 별이 잘 보이는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받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 김철호, 박민혁. 우크라이나 수용소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죄책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자유다. 이제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9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은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나올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탈북자라는 게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9월 28일, 공장 휴게실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성혁 씨, 말투가 좀 특이한데 어디 출신이에요? 강원도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숨어 살아야 하나. 10월 25일, 밤 11시, 지하철에서 한 남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습니다. 말투 좀 이상한데? 너 중국 사람이야?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불법 체류자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국민? 내가? 저는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집까지 걸으며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한국 사람일까? 11월 3일, 하나원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10명이 모였습니다. 다들 어때? 적응 잘 돼? 최영수가 물었습니다. 힘들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모두 힘들어했습니다. 형님들,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김철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쿠르스크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맞아. 우리 죽은 동료들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한 거야. 박민혁이 말했습니다. 죽은 박철수가 생각났습니다. 19살에 죽은 김영철이 생각났습니다. 처형당한 최 병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이 자유를 못 누렸지. 형님들, 건배합시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에 건배. 11월 15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매일 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월 20일, 저녁 8시, 공부하다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성혁이냐?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늙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다. 어머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래, 나다.
어떻게 전화를, 브로커를 통해서 너 한국 간 거 다 안다.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울지 마라. 괜찮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너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기쁘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그건 말할 수 없다. 통화 오래 하면 위험하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건강하다. 너는? 저도 건강합니다. 어머니, 성희는요? 성희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다시 전화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다. 힘들다. 어머니, 성여가 잘 살아라.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 가지 마세요. 어머니는 괜찮다. 너만 잘 살아라. 그게 어머니 소원이다. 어머니, 사랑한다. 우리 아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셔.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어. 어머니가 날 용서하셨어. 어머니,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아들이 되겠습니다. 2026년 3월 검정고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형님, 축하해요. 김철호가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이제 대학 가는 거죠? 그래. 한양대학교 야간학부 경영학과 4월 1일 대학 입학식이었습니다. 캠퍼스에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안녕하세요. 저는 26학번 박지민입니다. 옆자리 학생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성혁입니다. 몇 살이세요? 27살입니다. 오, 형이시네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순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순수함이었습니다. 9월 1일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전공 수업 중에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요. 교수님이 저를 보았습니다. 성혁 학생, 당신 생각은?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 네.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을 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박지민이 물었습니다. 형, 뭔가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 같았어요. 혹시 북한에서 오신 거예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투도 그렇고 형이 하는 말들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숨겼습니다. 왜 죄송해요? 형 잘못 아니잖아요. 박지민이 웃었습니다. 형, 저는 존경해요. 여기까지 오신 거 대단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형, 이제 숨기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10월 10일 김철호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나원 동기 10명이 모두 왔습니다. 형님, 주례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신랑 김철호는 제 동생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2025년 1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만났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죽을 뻔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전쟁 속에서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김철호, 너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축하한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저는 울었습니다. 하객들도 울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성희야. 심장이 멎었습니다. 성희? 응. 오빠 나야. 동생이었습니다. 성희야. 너 어떻게? 브로커 통해서. 오빠 나 한국 가고 싶어. 뭐? 나 탈북할 거야. 중국 거쳐서 한국 갈 거야. 안 돼. 위험해. 오빠도 했잖아. 나도 할 수 있어. 성희야, 어머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 오빠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 갔어. 거기서 1년 버티시다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빠 울지 마. 어머니는 오빠가 살아있다는 거 알고 행복해 하셨어. 성희야, 오빠 나 곧 출발해. 한국에서 보자. 조심해. 제발 조심해. 응. 오빠 사랑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때문에. 하지만 성희가 옵니다. 한국으로.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성희만큼은 지키겠습니다. 2026년 12월 27일.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제 때문에.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희가 곧 옵니다.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맞이할 준비를.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인민군 보병 5742 군부대 소속 리성혁. 24살에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탈출해서 27살이 된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한 탈북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120명의 동료 중 92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숨쉬고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곳에 있다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바라셨던 대로, 죽은 동료들이 꿈꿨던 대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당당하게. 감사합니다. 이상 리성혁의 이야기였습니다.